2009년 5월 25일 아침, 후난성 주저우시의 한 외곽도로 주변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전 야곱시 무렵 한 통의 긴급 신고 전화가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평범했던 아침은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고자는 인근 주민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곽의 풀밭 옆 도로를 지나던 순간 무언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 사이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확인할수록 그것이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움직임 없는 사람의 다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즉시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딸에게는 먼저 학교로 걸어가라고 말한 뒤 혼자 풀밭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걸음 지나지 않아 그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풀숲 깊은 곳에는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으며 현장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옷차림과 몸에 남은 흔적들은 두 사람이 죽기 전 강한 저항과 폭력적인 상황에 놓였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더 이상 현장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풀밭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 신고 전화는 이후 후난성 주저우시를 뒤흔든 잔혹한 사건 수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을 통제하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황무지 풀밭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드문드문 민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무와 빈 땅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와는 거리가 있었고 범행이 발생해도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30세 전후의 성인이었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신체에는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었고 여성 피해자 역시 여러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인 차이루치는 옷 일부가 찢어진 상태였으며 주변에서는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감식 결과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닌 강간과 살인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성 피해자인 황일안 역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복부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고 얼굴과 몸 곳곳에는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강하게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법의학팀은 두 사람의 사망 시간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09년 5월 24일 밤 10시에서 8시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경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죽음은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벌어진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평범한 부부였던 두 사람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외진 풀밭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위해 두 사람의 삶을 빼앗았는가? 경찰은 답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단서처럼 보였던 물건들,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 풀 사이에 남겨진 흔적 하나, 그리고 사라진 재산. 그러나 이 사소해 보였던 흔적들은 이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계획적인 범죄와 우발적으로 확대된 범죄는 현장에 남기는 흔적부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범행인지 아니면 욕망과 폭력이 통제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비극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발견된 두 구의 시신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부부의 평범했던 마지막 밤과 세 명의 범죄자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비극의 기록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황일안과 차이루치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황이라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조금씩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과 책임이 필요한 자리까지 올라갔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루치 역시 남편과 함께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건설 자재 관련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특별한 갈등 없이 동료들과 지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언제나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일안이 승진한 이후 업무 책임이 늘어나면서 회사 관계를 위한 모임이나 늦은 귀가가 많아졌고 차이루치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많은 부부들이 겪는 일상적인 갈등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24일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황이라는 건설 현장에서 예정된 업무를 마쳤습니다. 당시 그는 최근 승진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가족과 함께 기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차이루치는 평소와 같이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동료들은 그녀의 행동이 평소보다 조금 급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동료가 이유를 묻자 차이루치는 남편이 이날 일찍 퇴근했다며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근처 식당을 찾아 함께 식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식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것을 축하하는 작은 의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차이루치의 오랜 친구 역시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황일안과 차이루치는 연애 시절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짧은 여행이나 산책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두 사람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 평범한 부부의 저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당 외부 CCTV에는 오후 9시 무렵 황일안과 차이루치가 함께 식당을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고 다투거나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남겨진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영상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단순히 부부로서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던 길, 두 사람이 선택한 하나의 외진 경로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도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거의 없는 공간, 그리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세 명의 범죄자.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강력 범죄는 피해자의 특별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가 기회를 발견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이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순간 범죄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황일안과 차이루치는 그날 밤 자신들이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승진을 축하하는 저녁이었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평범했던 기억은 한 가족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비극으로 남게 됩니다. 두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경찰 수사는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 수사팀이 마주한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황무지, 풀밭이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일부 민가가 있었지만
밤 시간대에는 사람의 이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증인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피해자의 신원과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과 지갑 안에는 피해자의 신분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 피해자는 황이란, 여성 피해자는 차이루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평범한 부부가 늦은 밤 외진 장소에 있었는가? 수사팀은 먼저 두 사람의 주변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직장 동료, 옳고 친구, 이웃,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는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노렸는지, 또는 두 사람의 생활 속에 알려지지 않은 갈등이 있었는지. 하지만 조사 결과 특별한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황이라는 사건 발생 전 건설 현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차이루치 역시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역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근 황이란의 업무 변화로 인해 부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 진술은 있었지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보다는 우연히 대상을 선택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 역시 이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은 심하게 뒤져져 있었습니다. 현금은 사라졌고 귀중품 일부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개인 서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과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았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단순 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이루치의 시신에서 발견된 법의학적 증거는 수사 방향을 더욱 심각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신체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의심할 수 있는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남겨진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의 흔적만으로 보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부 발자국은 피해자들과 다른 크기와 형태를 보였고 경찰은 범행에 여러 명이 가담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범인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특정 인물과 연결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역을 확대 조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풀과 나뭇가지로 가려진 오토바이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오토바이는 황이란의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부부가 직접 이 장소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습니다. 범인들은 왜 오토바이를 가져가지 않았는가?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이동 수단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범행 이후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흔적은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폭력성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 사건 당일 피해자 부부의 마지막 이동 경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변 CCTV 분석 결과 두 사람은 5월 24일 저녁 함께 집을 나섰고 식사를 하기 위해 평소 방문하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CCTV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하게 식사를 했고 특별한 갈등이나 이상 행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동 경로는 결국 사건 현장이든 외진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조금씩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연히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작위 범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피해자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범죄자가 기회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죄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극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방식과 현장 흔적을 통해 최소 3명 이상의 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도 얼굴도 범행 후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황무지 풀밭은 범행 이후 빠르게 떠난 범인들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정밀 감식이 진행될수록 현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단서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피해자 주변에서 발견된 작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 그리고 풀밭 근처에서 발견된 씹다 버린 껌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력 사건 수사에서 현장에 존재하는 작은 흔적 하나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부약 감식팀은 해당 물건들을 수거해 DNA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사건 당일 밤 피해자 부부의 마지막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직접적인 영상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인근 도로와 상점, 주택가의 카메라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 5월 24일 오후 9시 무렵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지역의 한 식당 주변 CCTV에서 2명의 젊은 남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훔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면을 통해 2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한저와 리룽이었습니다. 2사람은 과거 학교 생활 당시에도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었고 이후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소규모 절도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부터 2사람을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2사람이 저지른 기존 범죄는 주로 절도와 소매치기 수준이었고 황일안과 차이루치를 살해한 사건은 훨씬 높은 수준의 폭력성이 나타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점, 그리고 사건 직전 주변에서 발견된 이들의 행동은 경찰에게 중요한 조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저와 리룽은 경찰의 접근을 확인하자 즉시 도주하려 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경찰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단순 절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순간 도망치려 하는가? 체포된 뒤 조사실에서 2사람은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부부를 본 적도 없고 사건 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절도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경찰을 보면 무조건 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말보다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관이 사건 현장의 사진을 제시했을 때 2사람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경찰은 2사람의 진술에 의심을 품고 과학적 증거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얼마 후 DNA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껌에서 검출된 DNA가 한저의 DNA와 일치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저는 이전 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는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시간대에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낸 현장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가 남기는 가장 큰 오류는 완벽하지 않은 범행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남긴 작은 흔적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한저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흔적 하나가 자신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저와 리룽을 주요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저의 진술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후 사건의 가장 잔혹한 부분을 밝혀내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궈위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번째 용의자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단순한 우발 범죄가 아닌 세 명이 함께 움직인 집단 범행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 숨겨져 있던 범죄의 전체 구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저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후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한저의 거짓말, 모든 단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왜 세 명의 젊은 남성은 평범한 부부를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수사 과정에서 한저는 처음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DNA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는 조금씩 사건의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 속에서 세 번째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궈위원이었습니다. 한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함께 움직인 사람은 자신과 리이룽 그리고 궈위원 3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빼앗는 것. 세 사람은 이전부터 절도와 소규모 범죄를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저와 리이룽은 학교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켰고 이후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쉽게 돈을 얻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사람들의 방심을 이용하는 행동,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생존 방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작은 범죄는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범죄 행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행위 자체보다 죄책감의 약화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던 행동도 반복되면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고 결국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사람 역시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들은 외진 도로를 지나던 황희랑과 차이루치를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부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거의 없는 장소. 그들에게는 범행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황희라는 쉽게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려 했고 범인들에게 맞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3명의 가해자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이루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빼앗기 위한 범죄였지만 한 명의 범죄자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범행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강간과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한저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 속에서 차이루치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궈위원은 황희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아남아 신고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고 결국 황희란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부분에서 사건의 본질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죄 이후 세 사람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완전히 가져가지 못했고 일부 재산만 챙겼습니다. 황희란의 휴대전화, 차이루치의 일부 기중품, 그리고 적은 금액의 현금. 범죄의 위험성에 비해 얻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한저의 진술을 토대로 궈위원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궈위원은 범행 이후 자신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일정한 거주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의 과거 관계와 주변 인물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그의 은신처가 특정되었습니다. 외곽 지역의 작은 숙소. 그곳에서 경찰은 궈 위원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방 안에서는 피해자 황일안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절도 사건과 관련된 물품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궈 위원은 더 이상 범행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거짓말, 현장에 남겨진 작은 DNA 흔적,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공범들의 진술. 이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사건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우연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반복된 일탈과 왜곡된 판단 속에서 범죄의 경계를 계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한 가정의 평범했던 미래를 완전히 빼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황일안과 차이루치를 죽음으로 몰고 간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잔혹성과 피해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황일안을 직접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 궈 위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었고 일정한 법적 권리도 제한되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차이루치에 대한 범죄에 가담한 한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범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리룽 역시 강도와 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인정되어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추가적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처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어떻게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작은 범죄를 반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폭력에 이르게 되는가?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한순간의 충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된 규범 위반, 책임 회피, 그리고 집단 안에서 강화된 왜곡된 판단이 결합하면서 범죄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일안과 차이루치는 단지 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역시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범죄의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축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일상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끝났고 법원의 판단도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에게 사건은 법적 기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범죄가 남긴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9년 후난성 주저우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인간의 욕망과 무책임한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범죄는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순간이 아니라 작은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범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